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PPI 두 얼굴, CPI 쇼크가 전해진 바로 다음 날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컸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전월 대비 상승폭이 2월보다 조금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PPI라는 것은 Producers Price Index라고 그랬어요. 기업들이 물건을 나중에 팔기 위해서 그 원자재 등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 시차를 두고 나중에 보통은 통상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CPI나 PCE의 선행 지표다 이렇게 흔히 경제학계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물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미래의 물가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시장에서는 예상보다도 물가가 덜 올랐다.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덜 오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난 실적을 놓고 보면요.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그 헤드라인 종합 PPI는 1월 달에 1.0이었는데 2월 달에 1.6, 3월 달에 2.1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근원 PPI는 식품이라든지 에너지를 뺀 핵심 코어 물가 지수라는 건데요. 요거의 1월, 2월은 2.7%였는데 이게 2.8%로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PPI 지수를 액면 그대로 본다면 앞으로 6개월 후에도 물가가 크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좀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예상보다는 덜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예상과 현실, 이 대목도 물론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가 측면에서 보면요. 예상은 이미 정권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예상보다도 덜 올랐다. 이러면 주가가 그전에 이미 좀 떨어졌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하는 오르는 그런 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예상 대비 실적이 매우 중요해요. 네. 물론 그 예상이 누구의 예상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그런데 주식은 그런 어떤 특정 금융 상품에만 국한하지 않고 거시경제 전반을 볼 때는 예상보다도 올랐다 내렸다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실력, 실제 실적, 실제 추인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쳐들어온 그 남북 전쟁이 6월 25일 이제 며칠 안 되면 그 기념일이 다가오는데요. 그 1950년 6월 25일 그 전에도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좀 있었더랬어요. 네. 그런 전문가들의 예상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상을 했는데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쳐들어왔다는 그 사실 자체, 그것이 예상을 했든 안 했든 충격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PPI가 예상보다는 좀 덜 올랐지만 하더라도 실적 대비로 추세를 놓고 볼 때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좀 올랐다. 이 대목은 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월 대비로 보면 상승폭이 0.6에서 0.2로 좀 떨어진 네. 그런 실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끈적끈적한 물가가 아직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 예상치를 논하는 거는 결국 시장의 관점에서만 그렇다는 거죠. 네, 주식 투자하는 데는 매우 유용한 지표죠.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환율 발작. 어제 국내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6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1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현재는 1,4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요즘 수출입하는 사람들 환율 걱정이 많습니다.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제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지난 1년 전부터 대부분 경제 전문 기구들의 한결같은 예측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할 테니까 금리 인하하면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서 이제 환율 상승세가 무뎌지고 원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원화 대 달러 환율을 1,200원대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하는 사람들은 이 원화 전망에 따라서 선물환으로 이미 원화를 확보한 경우가 많고 달러는 미리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환율이 오르는, 그러니까 이거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환율에 투자한 사람들은 예상과 달리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니까 어저께는 지금 17개월 만에 최고치로 우리나라 환율이 올랐습니다. 1,36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자녀들 외국에 유학 학비를 보내주려는 사람도 저 환율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안 보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안 보내다가 환율이 올라서 지금 안 보낼 수 없는 마지막 선에 몰린 사람들은 1,400원에 가까운 환율에서도 환전을 해야 되는 상황. 자, 이것도 바로 환율을 예측을 잘못했고 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난 3월 달에 진행될 것이다라든지 지난해 연말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성급한 결과적으로 잘못된 전망 때문에 이런 이 환 투자 손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일본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에 벗어난다. 그래서 이제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엔화가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엔화 한 요인만 보고 환율을 판단하기는 성급합니다. 미국의 달러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엔화 환율도 결국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일본 엔화는 34년 만에 최저의 상황을 경신하고 있고 일본 엔화를 샀던 사람들 그 환차손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결국은 환율 예측 또는 미국 금리 인하 예측을 실패한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금리 인하가 지난해 연말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6월 달 미국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패드와치로 보면 패드와치의 선물 투자가들의 실제 투자 행태를 보면 지금 6월 달에 금리 인하하겠다는 확률 투자가 뚝뚝뚝 줄어들고 있거든요. 7월 달도 어렵지 않겠느냐. 9월 달 정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우리가 흔히 얼리버드 투자를 할 때는 남들보다 한 발짝 먼저 하라. 얼리버드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얼리버드라는 건요. 새가 모이를 찾을 때 밤새 캄캄한 상태에서 모이가 많이 쌓입니다. 그런데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가서 먹어야 그 모이를 제대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해가 떴는데 5분 늦었다. 그럼 다른 새들이 그 모이를 다 먹고 가버렸기 때문에 굶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움직여라라는 얼리버드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몽유병 환자처럼 새벽 2시, 3시에 기다리다가 네. 근데
이게 해가 안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깐 졸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기가 들려고 폐렴 걸려서 죽었다 하는 이런 이 경제학계의 교훈도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잘못 예측했다가 몽유병 환자 취급을 당하고 또 이 음동설안에 얼어 죽는 그런 어떤 희생양들은 없는지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 환율 문제나 금리 문제는 자신의 어떤 편견이나 자신의 희망 이런 걸 다 접어놓고 오로지 객관적인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얼리버드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야밤인 건가요? 아니면 새벽이 좀 오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서서히 새벽이 오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고용 지표, 또 성장률 지표, 물가 지표, 요게 금리 인하를 할 어떤 상황에 성숙이 되느냐. 그 이를테면 실업률이 4.0% 이상으로 올라갈 확연한 기미, 물가가 2%대 초반으로 떨어질 확연한 기미, 이것이 가장 어떤 중요한 금리 인하의 선결 요건이다. 지금처럼 경제가 미국 경제를 얘기합니다. 잘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거시경제 지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바이든 금리 인하. 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지금 금리 인하를 연내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예, 바이든 대통령의 그야말로 목줄이 타 들어갑니다.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경쟁에서 아주 박빙 또는 경합 열세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안타까운 게 특히 많은 미국 국민들이 경제 정책을 잘못했다. 경제 고물가에 고금리에 이게 뭐냐. 이런 지금 원성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 전에 금리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생각하는 건 자유인데 이것을 이제 계속 표출하는 거 이게 미국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믿는다. 한 달 전 선거 유세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그때 내가 한 전망 여전히 유지한다. 그런데 1개월이나 그 이상 늦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6월 달 금리는 인하는 아니고 7월 그 이후로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올해는 한다. 자, 그런데 금리 인하는 점을 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부채도사가 바람을 불어서 쌀겨리가 왼쪽으로 가느냐? 그러면 금리 인하. 오른쪽으로 하면 금리 동결.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거시경제 지표 가지고 하는데요.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원성이 나오는 것이죠. 자, 미국의 연준이 지금 창립 110주년, 112주년 넘어가는데요. 미국 건국은 1776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50년 된 나라가 중앙은행의 역사는 100년밖에 안 돼요. 110년. 그럼 그전에는 뭐 했냐? 사실요. 미국은 건국과 동시에 미국은행이라는 이름, 뱅크 오브 아메리칸 이름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이 있었더랬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해체했어요. 왜냐하면 이 중앙은행을 연방정부가 그걸 가지고 돈줄을 좌지우지하면서 경제를 왜곡시킨다. 이런 반론이 있어가지고 중앙은행이 해체된 것입니다. 네. 이제 그 이후에 금융공황이 오고 나서 특히 1908년 공황이 심각했고 그때부터 이제 JP 모간 등이 중심이 돼서 오늘날의 연준을 1913년에 새로 출범을 시킨 것이에요. 네. 그때 새로 출범할 때 절대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는다. 연준의 100%, 연준은 오로지 경제 지표만 가지고 돈줄을 죄고 풀고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사회적 컨센서스 속에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은 절대 금리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계속 지금 금리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기를 임명해 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서로 안 내려오더라도 아마 제롬 파월은 늦어도 9월 달 정도에 선거가 11월이니까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지표에 무관하게 정치적인 동기로.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경제 전문가들은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자칫 금리 인하 잘못 건드려서 어떤 소탐 대실할 수도 있다. 그런 경고 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테슬라 승부수.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기회를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 CEO가 이달 중에 인도를 직접 방문해서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인도에서 승부수 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밤사이 테슬라 주가 많이 올랐죠. 네. 인도로 간다. 중국에서 지금 많이 터졌습니다.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들과의 가격 경쟁에 밀려서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출발하는 인도로 가겠다 해서 이 SNS에다가 모디 총리와 만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인도에서 모디 총리 만나기를 고대한다. 19일 정도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그래요. 네. 지금 19일은 인도가 총선에 들어가면 인도는 땅이 넓어서 총선을 6주간에 걸쳐서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데요. 인도 총선에 개입을 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모디 총리 현재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 경제 정책을 잘했다 이러는데 이 머스크를 유치해 와서 인도의 전기차 회사를 만들면 인도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유권자들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런데 그런데 이 머스크 테슬라의 구상은 지금 당장에는 인도에 투자할 돈이 없다. 그래서 일단 수출부터 허용해달라. 현재 지금 관세율이 100%거든요. 그런데 모디 총리와 합의를 해서 테슬라가 인도에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3년간은 관세를 낮춰준다. 이 협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이 성공한다면 테슬라의 어떤 판매 부진이 인도에서 돌파구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기업의 우리 전기차의 인도 수출에 대해서는 암초가 생길 수도 있다를 얘기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ISDS 패소. 어제 저녁이죠.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ISDS 그러니까 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에서 일부 패소한 건데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게 갖는 의미가 좀 크죠? 이게 삼성물산과 그 당시 제일모직 그러니까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승계 문제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때 합병 비율을 이재용 부회장의 세금을 덜 내는 방향으로 또 지분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국제적인 의혹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이 미국의 헤지펀드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헤지펀드의 주장이 맞다. 그 얘기는 삼성 합병 비율은 조작이 됐고 그 조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을 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내야 된다. 이게 벌써 두 번째예요. 지난번 엘리엇이 판결했는데 이번에 메이슨까지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항소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삼성 합병 이것은 변칙과 부정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아주 변칙으로 불법으로 개입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용도 특히 정부에 대한 신용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우리나라 또 실제로 배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만약에 항소 재판에서도 우리가 진다면 이것은 당시에 그런 결정을 했던 국민연금이나 그게 압력을 넣었던 박근혜 대통령 등 관계자들에게도 손해배상을 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배상금 규모나 책임 인정 비율 이걸 떠나서 상당히 좀 씁쓸한 뉴스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PPI 두 얼굴, 환율 발작, 바이든 금리 인하,
테슬라 승부수 그리고 ISDS 패소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